대체 몇 명이나 임신시킨 거예요? 결혼 5년 동안 저는 새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할 때마다 남편은 기뻐했지만 육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아이는 원하는데 키우는 건 싫어하다니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6명의 여자들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었고 산부인과 영수증만 해도 수십 장이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횡령해 가며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남자를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은 30살에 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아이를 정말 원했어요. 결혼 전부터 빨리 아이를 갖자는 말을 자주 했죠. 저도 아이를 좋아했기에 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달라졌습니다. 육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았고 밤에 아이가 울어도 깨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돌도 되기 전에 또 임신을 원했어요.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이는 터울이 좁아야 좋다며 설득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셋째 임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가 많은 게 왜 문제냐며 자기 형제들도 다들 아이를 여럿 낳았다고 했습니다.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사람 이름도 다양했죠. 처음엔 회사 관련 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졌고 패턴도 규칙적이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이 송금은 뭐냐고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 경조사비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경조사치고는 너무 자주, 너무 많았죠. 다시 물으니 귀찮다는 듯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어요.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지인 만나러라거나 운동하러라는 답뿐이었죠.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남편은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는데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제가 병원에 간 적 없는 날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지? 누구 거지? 남편에게 보여주며 물었지만 친구 거 대신 결제해 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할 때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급하게 화면을 가렸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육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는 남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병원비가 나갔더군요. 그것도 여러 산부인과에서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도 아니고 친구 결제를 대신해 준다기엔 너무 자주, 너무 많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새 아이를 키우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죠.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가정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한미정 변호사였죠. 처음 상담실에 들어갈 때 떨렸습니다. 제 의심이 사실일까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한미정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반복되는 산부인과 영수증, 설명되지 않는 송금 내역,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까지요. 변호사는 차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영수증 몇 장과 통장 내역뿐이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추측만 가능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추측. 맞아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죠. 변호사는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을 더 꼼꼼히 정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모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카드 내역을 출력했어요. 산부인과 결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적어도 5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결제가 이뤄졌더군요.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산부인과 비용이 나갔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친구 것을 대신 결제해줬다는 말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규모였죠. 그리고 송금 내역도 패턴이 보였어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요. 남편에게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 카드 내역 좀 보자고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금 봐야 한다고, 이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캐묻느냐며 자기 돈 쓰는데 일일이 보고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가족 돈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죠.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며칠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죠.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내역에 대해 설명했죠. 회사 후배들 경조사비도 있고 지인들 빚 갚는 것도 대신해줬다고요. 산부인과는 정말 친구 부탁으로 대신 결제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가 그렇게 자주 남편에게 결제를 부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추궁하면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믿는 척 했습니다. 한미정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웠고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조금 꺼냈습니다. 그분은 놀라워했어요. 자기도 산부인과 영수증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같은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것을 대신 결제해줬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분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그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남편도 제 남편처럼 아이를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에는 무관심했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장에서 비슷한 패턴의 송금과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진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송금 받는 사람 이름 중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날짜도 엇비슷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했죠. 그분은 사설 탐정을 쓸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파헤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새 아이를 키우며 혼자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미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 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재무 흐름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저는 그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미정 변호사가 소개한 전문가는 김태성 씨였습니다. 재무 분석과 회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카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영수증 사본까지요. 패턴이 보이네요. 김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송금 주기, 금액대, 받는 사람들의 분포까지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분 동의 없이 조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 명의 공동 계좌나 가족 카드 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태성 씨는 며칠 안에 결과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죠. 일주일쯤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태성 씨는 정리된 문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총 7명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월 500만 원이요? 그 돈이 2년 넘게 나갔다면 얼마나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 1억이 훨씬 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태성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산부인과 결제 내역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총 6개 병원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시기를 보면 제가 임신하지 않았을 때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부 영수증에는 초음파 검사나 산전 관리 항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뭐란 말인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돈을 쓴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미정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김태성 씨의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다고 했어요. 혹시 송금받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받은 사람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오지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29세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직접 연락해 볼 것을 권했어요.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저는 박도연의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지은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어요. 박도현과 어떤 관계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도 박도연에게 아이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결국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를 갖자는 제안이요? 결혼 없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지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비슷한 제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다고 하더군요. 몇 명이나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지은 씨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명은 된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처지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여러 여성에게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고요? 그리고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오지은 씨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같은 피해자처럼 느껴졌죠. 혹시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저와 아이들은 뭐였던 건가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오지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명이 더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도연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매달 양육비를 받았다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여성에게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마치 아이를 수집하듯이요. 육아는 하지 않으면서 임신만 원했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한미정 변호사에게 모든 걸 보고했어요. 변호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증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지은 씨와 다른 분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모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하더군요. 김태성 씨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흐름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도연이 회사 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개인 돈으로는 이 정도 송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태성 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돈까지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거죠? 점점 더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미정 변호사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증언도 확보했고 재무 분석 결과도 있으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송금 내역, 오지은 씨와의 만남, 다른 증언자들까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말을 바꿨죠.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용서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물었죠. 이미 시작됐어요. 당신이 한 일은 개인적 잘못을 넘어섰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했고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미정 변호사와 김태성 씨가 함께 움직였어요. 증언을 정리하고 재무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돌보며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지은 씨와 다른 분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어요.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성 씨는 박도연의 회사 계좌 흐름을 추적했어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법인 통장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박도연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법인 카드로 산부인과 비용을 결제한 기록도 있었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불명확한 명목의 이체도 여러 건 발견됐어요. 총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성 씨가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그렇게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 여성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병원비를 냈던 거예요. 한미정 변호사는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요. 하지만 일단은 민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조언했어요. 합의가 된다면 형사 절차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합의요? 이 사람과 합의를 한다고요? 하지만 변호사 말대로 아이들을 생각하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명확히 정리한 문서였어요. 한미정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해 준 거였습니다. 남편은 문서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과하다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금액에 강하게 반발했죠.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받으시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법원까지 가면 회사 자금 유용 문제가 공식화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한다며
하지만 합의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완화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최소한으로 줄인 금액이라고 설명했어요. 시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들이 바람을 핀 건 잘못이지만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바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돈을 보낸 거예요. 회사 돈까지 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인데, 아이들 아버지인데 라며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돌아갔어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그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안은 원래 제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미정 변호사는 이건 성의 없는 제안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 사이 오지은 씨와 다른 증언자들이 공식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도연에게 제안받은 내용, 받은 돈, 낳은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한미정 변호사는 이 진술서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김태성 씨도 최종 재무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회사 자금 유용 내역, 개인 계좌 거래 흐름, 송금 패턴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셈이었죠.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다시 연락해 왔어요. 합의하자고, 조건을 다시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처음 기회를 줬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죠. 이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아버지 없이 키울 거냐고 따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고요. 합의 시도는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한미정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걸 포함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도연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남편 돈으로 산 거였어요. 김태성 씨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한미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숨긴 재산까지 있었다니요. 남편은 이혼을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소장이 완성됐어요. 두껍게 쌓인 증거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출 전날 밤 저는 긴 시간 고민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고 남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지은 씨와 다른 분들의 증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소장을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접수증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됐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뒤늦게 다시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감사가 진행됐어요. 내부 조사 결과 박도연의 회사 자금 유용이 확인됐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사회적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미정 변호사는 재판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증인 신청, 증거 정리, 주장 요지 작성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뤄졌어요. 김태성 씨도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새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꼭 이겨낼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과 마주쳤어요. 그는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시작됐고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서는 주로 쟁점을 정리했어요. 재산 분할 범위, 양육권,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이 논의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죠.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미정 변호사는 김태성 씨가 작성한 재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김태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김태성 씨는 법정에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의 계좌 거래 내역, 법인 카드 사용 패턴, 회사 자금 흐름까지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어요. 특히 송금 주기와 금액의 규칙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기에 반박하기 어려웠죠. 세 번째 기일에는 오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박도연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왜 받아들였는지,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오지은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의 명세, 병원 진료 기록, 박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그녀의 증언을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지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당했다고 분명히 말했죠. 네 번째 기일에는 다른 증언자들도 출석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박도연의 제안, 임신과 출산, 양육비 수령까지요. 증언이 쌓이면서 전체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판사가 박도연에게 직접 물었어요. 이 증언들이 사실이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잘못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더 추궁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 기일에서는 회사 측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박도연의 상사였어요. 그는 회사 내부 감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박도연의 법인 카드 부정 사용과 회사 자금 유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죠. 총 횡령 금액은 약 8,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증인의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까지 잃게 된 거였죠. 한미정 변호사는 숨겨진 재산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어요. 시부모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박도연의 자금으로 구매됐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함께 제출됐어요. 남편 측은 이를 부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했고 매매 시기와 남편의 계좌 인출 내역이 일치했어요. 법원은 이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6번째 기일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한미정 변호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주장했습니다. 박도연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경제적 손해도 막대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양육비로 지급했고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현실 같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증언도 일관됐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는 판결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 한 달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청구 인용,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박도연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점도 중하게 고려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겪은 고통과 배신이 법적으로 확인된 거였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항소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한미정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말해줬어요. 김태성 씨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지은 씨도 연락해왔어요.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판결 후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데다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었기에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숨겨뒀던 부동산도 처분돼 제 몫이 지급됐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이제 따로 산다고,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미정 변호사, 김태성 씨, 오지은 씨와 다른 증언자들 모두 제게 힘이 됐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했고 진실이 인정받았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아이와 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아빠를 찾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았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현명하게 운용했습니다. 김태성 씨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았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왔죠.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이혼 후 연락이 끊겼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소식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지은 씨와는 가끔 연락했어요.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한미정 변호사와도 종종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건 이후 비슷한 케이스를 더 맡게 됐다고 했어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소중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진실을 외면한 채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힘들어도 진실을 마주하기로요.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제대로 작동했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라고요. 침묵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날이 오겠죠.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어요.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이 학교 학부모들, 동네 이웃들, 작은 모임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저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어디서 도움을 받았느냐고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한미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김태성 씨의 연락처도 알려줬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냐고요? 저는 응, 행복해. 라고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진실을 찾고 법정에 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다시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